7, 8월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즈음이면 식물원에도 가을이 찾아온다. 내게는 화살나무가 가을의 전령사다. 장롱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긴팔옷을 꺼내 입고 산책을 나서면 코롱 R&D 센터 쪽 출입구 방면에 쭉 늘어서 있는 화살나무가 가장 먼저 계절의 변화를 알린다. 가을 단풍하면 뭐니뭐니 해도 노란 은행나무와 붉은 단풍나무가 대표적이지만 물이 드는 순서로 보면 화살나무가 선두주자다. 내 허리 높이 정도의 나지막한 화살나무는 9월 초입이면 벌써 울긋불긋한 기운이 감돈다. 이런 만큼 세월을 달리는 속도가 빠르다. 빨리 물들면 빨리 떨어질 텐데 화살나무 단풍잎은 그래도 제법 오래 간다. 다른 식물들에 본격적으로 물이 올라오는 10월 초순 무렵에도 화살나무 단풍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개수나무도 제법 일찍 단풍이 드는 축에 속한다. 옛날 동요 속에서나 들었던 개수나무의 실제 모습을 나는 식물원 산책을 하면서 처음으로 보았다. 나뭇잎이 보름달처럼 큰 줄 알았는데 눈으로 직접 보니 반달 모양의 송편보다도 더 작다. 플라타너스처럼 잎사귀가 큼직큼직한 식물들도 있는데 개수나무 잎사귀는 아기자기하다. 담백한 노란색으로 물든 작고 깜찍한 개수나무 잎사귀들은 수수하고 단아한 모습이 내 눈에 좋아 보인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식물원 외곽 공원보다는 주재원에 핀 개수나무가 더 멋지다. 그래서 10월이면 개수나무 단풍의 제대로 된 정취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가끔 지갑을 연다. 단풍색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기로는 남천이 으뜸이다. 이 식물원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나무인데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유심히 지켜보니 묘한 매력이 있다. 식물원에는 도시 정원 형태의 꽃밭들이 군데군데 조성되어 있는데 남천은 가장 먼저 조성된 도시의 틈새라는 이름을 가진 정원 입구에 한 무더기가 피어 있다. 그리고 식물원에는 배달, 선덕, 화랑, 단심 등의 이름을 가진 무궁화 수십 종을 심어놓은 무궁화 동산이 있는데 그 옆에 또 한 무더기에 남천이 피어 있다. 산책할 때마다 지나다니는 길이라 두 군데의 남천을 매일같이 보는데 신기한 것은 가을이 저만치 물러가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올 즈음에도 남천의 단풍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식물원에 가을을 수놓고 있던 단풍잎들이 모두 떨어져 대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남천은 저홀로 붉은 가을색으로 남아있다. 더 놀라운 것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남천 단풍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눈이 몹시 오는 날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아도 남천은 여전히 붉은색으로 피어있다. 남천의 붉은 단풍잎 위에 살포시 얹혀있는 눈꽃은 묘한 신비감을 자아낸다.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폭설이 내리던 날 우산을 받쳐들고 식물원을 찾은 적도 있다. 남천의 단풍이 떨어지는 것은 이듬해 3, 4월이다. 다른 식물들이 새싹을 틔울 때 남천은 비로소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이 남천의 일반적인 속성인지 서울 식물원 남천만의 특유한 현상인지 식물의 문외한인 나로서는 판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관찰한 남천의 단풍은 가을에 물들기 시작해서 겨울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이듬해 봄에 비로소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곱게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붉은 물감을 길게 뿌려놓은 것 같은 화살나무의 단풍이나 은은하고 담백한 노란색의 개수나무 단풍, 북풍 한슬에도 끄떡없이 견디는 남천의 단풍은 내게 특히 그렇다. 봄에 피는 매화나 산수유, 목련보다 이들 단풍이 더 애틋하고 아름답다. 만추지절 나는 그들을 지켜보면서 나도 저 단풍잎처럼 곱고 담백하게 인생 말년을 물들이고 싶다 다짐을 수도 없이 한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역경이 내 삶을 덮쳐도 남천처럼 꿋꿋하게 견디리라 마음을 먹는다.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도란 항구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질박한 통나무처럼 작아 보이지만 천하의 이를 다스릴 신하는 없다. 재우나 왕이 이를 지킬 줄 알면 만물이 장차 저절로 번창하고 천지가 서로 합하여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대체로 부드러워진다.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진 쇠망치가 아니라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이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이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60문턱을 넘고 보니 내 눈에도 그런 이치가 조금씩 보인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순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걸 전반전에는 잘 깨닫지 못했다. 노자의 말처럼 도란 인위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고정된 사물이 아니다. 삶에서의 도도 그러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에 가까운 삶이다. 봄에는 꽃으로 피고 여름에는 청청한 푸른 잎을 휘날리다가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자신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도다. 단풍들 시절에 봄꽃을 시샘한다고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여 단풍이 떨어질까 두려워 억지로 부여잡는다고 오는 세월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살다 보면 내면은 저절로 성숙해지고 인간관계는 부드럽고 원만해진다. 천지가 서로 합하여 감로가 내리고 백성은 법이 없어도 저절로 균등해진다는 구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톨스토이와 법정스님은 내가 인생 후반전에 길잡이로 삼는 스승들이다. 그들은 내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손가락으로 꼽는 대표적으로 잘 물든 단풍이다. 톨스토이는 젊은 시절 불꽃처럼 살았다.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았고 질풍노도와 같은 청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인생에 말년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무소유의 삶을 살다 갔다.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브론스키와 안나의 모습이 봄꽃 시절 톨스토이였고 두 노인에 나오는 엘리세이가 단풍 시절의 톨스토이였다. 브론스키와 안나의 삶은 불꽃처럼 화려했지만 허무했다.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났다가 가진 돈을 몽땅 털어서 가난한 농부를 도와준 엘리세이의 삶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름다웠다. 법정스님의 삶은 그 자체가 비움이었고 무소유였다. 법정스님은 단 한순간도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다. 백석의 애인이었던 김영한으로부터 시가 1,000억 원이 넘는 대원각을 시주받아 길상사를 창건했지만 그곳에서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강원도 산골의 오두막에서 검소하고 간소한 삶을 살다 갔다. 톨스토이와 법정스님처럼 나도 말년을 단순하고 담백하게 살고 싶다. 요즘 내 머리맡에 노자의 도덕경과 톨스토이 전집 그리고 법정스님의 저서들이 자주 머무르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